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벨 라벨 패션그룹의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회사의 중역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끝에 선 한유라의 등 뒤로는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섬세하게 조율된 열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이번 FW 시즌의 핵심 타겟층인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럭셔리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도시의 노마드 울반 노mad라는 콘셉트 아래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몰입형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유라의 설명은 명쾌했다. 시장 데이터 분석은 날카로웠고 그녀가 제시한 전략은 혁신적이었다.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흥미롭게 빛났지만 그녀의 직속 상관인 박소연 팀장의 입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박 팀장은 유라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부드럽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네, 한유라 씨 수고했어요.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밤낮으로 독려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구상한 도시의 노마드라는 큰 그림 아래 세부적인 데이터를 한유라 씨가 잘 정리해 준 것이죠. 이 캠페인의 핵심은 제가 직접 발굴한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의 광고 모델이 줄 수 없는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유라가 제안한 핵심 아이디어와 전략이 모두 박소연의 공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발굴한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그 리스트는 유라가 수백 개의 SNS 계정을 분석하며 찾아낸 원석들이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곳은 실력보다는 정치와 라인이 더 중요한 세계였고 입사 3년 차인 그녀에게는 발언권이 없었다. 최 이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박 팀장이야. 감각이 남달라.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리고 팀원들을 이끄는 능력이 탁월해. 한유라 씨도 데이터 정리하느라 수고 많았고 젊은 직원이 그런 꾸준히 일을 해줘야 팀이 굴러가는 거지. 꾸준히 일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창의성과 통찰력은 그저 하찮은 데이터 정리로 치부되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동정하는 눈빛, 고소해하는 눈빛, 그리고 대부분은 무관심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조직의 부품, 언제든 교체 가능한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회의는 박소연에 대한 칭찬으로 마무리되었다. 유라는 묵묵히 노트북을 챙겨 자리로 돌아왔다. 파티션 너머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 팀장, 진짜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한유라 씨만 불쌍하게 됐지. 밤새 고생한 건 다 아는데. 불쌍하긴.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줄을 잘 서야지. 어차피 한유라 씨가 직접 발표했어도 저렇게 통과되진 못했을걸. 유라는 애써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밤 10시. 사무실의 불이 대부분 꺼지고 유라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는 대신 오늘은 조금 다른 곳으로 향했다. 회사 뒤편의 한적한 골목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 익숙한 가죽 향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대한민국 금융계의 제왕 투자회사 퀀텀 리프 캐피털, 퀀텀 립 캐피털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지친 몸을 시트에 기댄 채 희미하게 웃었다. 미안해요, 지훈 씨. 회의가 늦게 끝나서 정리할 것도 좀 있었고. 회의.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이미 비서를 통해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보고받은 상태였다. 당신 아이디어를 통째로 도둑 맞았다면서. 그런데도 당신은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장이라도 라벨이라는 회사를 찾아가 박서연이라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의 소중한 아내가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보석 같은 그녀가 그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유라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아내 강지훈의 여자라는 후광이 아니라 한유라라는 이름 석자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이것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한 약속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루고 싶어 했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의지를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은 극소수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었다. 라펠의 동료들은 유라가 그저 평범한 집안의 성실한 직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지훈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는 겉보기엔 여리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심지를 가진 여자였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하지만 저들이 선을 넘으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유라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미끄러지듯 달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회사에서의 초라한 모습과 달리 이곳에서는 그녀가 이 집의 유일한 안주인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훈은 유라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기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힘들었어 오늘. 유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다. 회사에서 받은 상처와 모멸감이 그의 따뜻한 천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알라, 나 알라. 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는 유라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강인함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아내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이상 상처받게 내버려 두고 싶지도 않았다. 유라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훈은 서재로 들어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냉정했다. 김 비서, 라벨 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 지금 당장 내 메일로 보내. 지분 구조 재무 상태, 주요 임원들의 신상 정보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혹시 라펠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지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투자하니. 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사냥을 시작할 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라의 남편으로서가 아닌 퀀텀 리프 캐피털의 회장 강지훈으로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기다려주겠지만 그녀가 딛고 설 땅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판을 새로 짤 생각이었다. 박서영과 최 이사 그리고 라벨이라는 낡은 왕국은 곧 상상도 못한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 폭풍의 이름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라벨 그룹 기획팀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유라는 밤새 뒤척였지만 애써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모니터 위에는 도시의 노마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론칭을 축하하는 부서 전체 메일이 떠 있었다. 발신인은 물론 박서연 팀장이었다. 메일의 마지막 줄에는 자료 정리에 힘써준 한유라 씨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라는 문구가 마치 선심 쓰듯 붙어 있었다. 박서연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커피를 들고 사무실을 어슬렁거렸다. 그녀는 유라의 자리 앞에 멈춰서서 서류 뭉치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한유라 씨, 어제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됐으니 이제 새로운 일 좀 해볼까? 유라는 말없이 서류를 들어올렸다. 비앙코, 비안초 그룹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제안서. 비앙코는 이탈리아에서 수십 년간 장인 정신을 고집해온 명품 가죽 브랜드였다. 하지만 그 명성만큼이나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특히 비앙코의 현 대표인 마르코 로시는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한 괴짜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협업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전적이 있었다. 벨그룹 역시 몇 년째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성공 확률이 희박한 소위 총알바디용 프로젝트였다. 박서연은 유라의 굳은 표정을 즐기며 입꼬리를 올렸다. 최 이사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일이야. 아무나 맡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지. 한유라 씨의 꼼꼼한 자료 분석 능력을 높이 사서 맡기는 거니까 이번에도 잘 해내리라 믿어. 물론 최종 컨펌과 발표는 내가 할 거고 이건 명백한 모욕이자 함정이었다. 성공하면 자신의 공, 실패하면 온전히 유라의 책임이 될 터였다. 팀원 중 한 명이 안쓰럽다는 듯 유라를 쳐다봤지만 감히 박서연에게 맞서지는 못했다. 유라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박서연은 오히려 김이 빠진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끼가 바짝 올라 저항하거나 아니면 절망하며 무너지기를 바랐는데 유라는 언제나 저렇게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모든 부당함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더 짓밟고 싶어졌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박서연은 콧방귀를 뀌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유라는 그때부터 비앙코 그룹에 대한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인 브랜드의 역사 철학 역대 디자인 아카이브, 그리고 마르코 로시 대표의 인터뷰 기사 하나까지. 그녀는 퇴근도 잊은 채 일에 몰두했다. 그것이 그녀가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며칠 후 박서연은 유라가 작업하던 제안서 중간 보고를 요청했다. 유라는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을 제출했다. 박서연은 건성으로 페이지를 넘기더니 몇 군데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 부분 너무 진부해. 마르코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상업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데이터는 최근 유럽 시장 트렌드 분석이 너무 빈약해. 내가 이메일로 관련 데이터 파일 보내줬을 텐데 확인 안 했어. 유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 팀장님께 받은 데이터 파일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보냈는데. 스팸 메일함이라도 확인해봐야지. 어쨌든 이 부분은 내가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 수정해. 그리고 마르코 대표가 최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니까 친환경 소재에 대한 내용을 더 부각시키도록 하고. 박서연은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조언을 던지고는 유라의 기획안을 돌려주었다. 유라는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실수를 의심하며 메일함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박서연이 보냈다는 메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유라는 박서연이 지시한 대로 제안서를 수정했다. 박서연이 강조한 친환경 소재 부분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고 유럽 시장 트렌드 분석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자신이 찾았던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했다.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마치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한 강지훈의 미간이 좁아졌다.
오늘도 늦었네. 그 박서연이라는 여자 또 당신을 괴롭힌 건가? 유라는 애써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까다로운 프로젝트라서. 신경 쓸 게 많네요. 그녀는 지훈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회사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라 벨 내부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비앙코 프로젝트 박서연의 교묘한 방해, 공작까지도. 유라야,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알아요. 유라는 그의 말을 끊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당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강해져요. 하지만 이 싸움은 내가 직접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만 나중에 당신 옆에 섰을 때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르길 원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녀가 날아오를 하늘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생각이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적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썩은 땅 자체를 갈아엎는 것이었다. 다음 날 퀀텀 리프 캐피털 회장실. 강지훈은 서류 더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비서에게 물었다. 라벨 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 구했나? 네, 회장님. 쉽지 않았지만 내부 정보원을 통해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내밀었다. 최 이사를 중심으로 한 자재 납품 비리가 포착되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이 뚜렷합니다. 그 과정에서 박서연 팀장도 일부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예상했던 대로군. 썩은 내가 진동을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 아래로 서울의 빌딩 숲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아내가 고통받고 있는 벨그룹의 사옥이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지금부터 라벨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도록 해. 우리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 유령회사 몇 개를 동원해서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해.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라벨은 현재 성장 동력이 정체된 상태라 투자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혹시 적대적 M&A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M&A 같은 시끄러운 방식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그저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을 뿐이야. 그들이 자신들의 왕국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왕좌가 이미 내 것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만큼 재미있는 쇼는 없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김 비서를 숨 막히게 했다. 그는 자신의 보스가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작전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유라였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표정을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응, 유라야. 나 지금 막 회의 끝났어.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유라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될까요? 갑자기 너무 지쳐서 지훈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론이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사줄게. 지금 바로 갈 테니 회사 앞에서 기다려. 전화를 끄는 지훈의 얼굴은 다시 냉혹한 사냥꾼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박서연 팀장이 한유라 씨에게 보냈다는 그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발신 기록과 서버 로그 전부 확인해봐. 그녀가 어떤 식으로 내 아내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증거 하나까지 전부 찾아내. 박서연이 던져주고 간 지시사항은 독이 든 사과와 같았다. 한유라는 며칠 동안 그 지시대로 제안서를 수정했지만 작업을 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박서연이 강조한 친환경 소재는 비앙코의 장인 정신과 어딘가 모르게 겉돌았고 빈약한 유럽 시장 데이터는 제안서의 논리를 허술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마르코 로시 대표 앞에 내밀었다가는 문전박대당하기 십상이었다. 유라는 결국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박서연의 지시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지시를 어긴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하지만 직감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 박서연이 가리킨 길은 절벽이라고. 그날 이후 유라는 사실상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 정막 속에서 타자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비앙코의 모든 것을 다시 파고들었다. 그러다 이탈리아의 한 예술 전문 잡지사 웹사이트에서 몇 년 전 마르코 로시 대표와 나눈 심층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다. 대부분이 그의 예술 철학에 대한 내용이라 기업 분석가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자료였다. 기사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모두가 친환경을 외치지만 그중 상당수는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한 철 입고 버릴 옷을 만들면서 재활용 소재를 조금 썼다고 자랑하는 건 위선이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견고한 품질에서 나옵니다. 제게 최고의 친환경은 영원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이거였다. 박서연은 마르코 로시의 핵심 철학을 완전히 잘못 짚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그녀를 이끈 것이었다. 그는 트렌드를 좇는 것을 경멸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제안서의 방향을 180도 틀었다. 친환경이라는 얄팍한 키워드를 버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 Heritage Reimagined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세웠다. 라벨의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과 비앙코의 전통적인 가죽 공예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의 빈티지, 퓨처 빈티지가 될 새로운 라인을 창조하자는 내용이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물려주는 가방과 구두. 그것이야말로 마르코 로시의 철학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아이디어였다. 새로운 콘셉트가 서자 나머지 부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라의 머릿속에 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밤을 새워 제안서를 작성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수십 장에 달하는 완벽한 제안서가 완성되었다. 유라는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마지막으로 제안서에 필요한 과거 프로젝트 참고 자료를 찾기 위해 회사 공유 서버에 접속했다. 필요한 파일을 검색하던 중 검색 결과에 이상한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다. 기획팀 박서연 개인 백업. 팀장의 개인 백업 폴더가 왜 공유 서버 검색에 걸리는지 의아했지만 피곤한 탓에 무심코 클릭했다. 보안 설정이 허술하게 되어 있었는지 폴더는 아무런 제지 없이 열렸다. 순간 유라의 눈이 한 파일에 고정되었다. 유럽 시장 트렌드 분석 최종본 대외비. 호기심의 파일을 열어본 유라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최신 유럽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서연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시치미를 뗐던 바로 그 자료였다. 유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폴더 안에 다른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서연과 같은 팀 대리가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었다. 아마 박서연이 누군가에게 과시하거나 혹은 만약을 대비해 저장해둔 모양이었다. 박서연 한유라 씨한테 비앙코 건 특별 자료 넘겨줬어. 어떻게 하나 구경 좀 해보려고. 김대리 역시 팀장님 걔 아재 완전 나가떨어지겠네요. 쌤통이다. 박서연 알아서 기어 나가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이번 기회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내 자리를 넘보는 것들은 가만두면 안 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단순한 질투나 견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악의를 가진 계획적인 파괴 공작이었다. 박서연은 처음부터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 회사에서 내쫓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부당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공을 빼앗고 이제는 아예 커리어 자체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 이 증거를 들고 감사팀에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최 이사가 박서연의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거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었다. 오히려 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유라는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다. 메신저 캡처 파일과 유럽 시장 트렌드 분석 원본 파일을 자신의 개인용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서버 접속 기록을 포함한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지웠다. 그녀는 어두운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곤에 절어 창백했지만 두 눈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다.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새로 완성한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 제안서를 따로 저장했다. 그리고 박서연의 지시대로 만든 엉망인 제안서도 그대로 두었다. 두 개의 제안서. 하나는 그녀의 진정한 실력이 담긴 무기였고 다른 하나는 적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잿빛 새벽 하늘을 뚫고 서서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차가운 불꽃이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앙코 그룹의 한국 지사장과의 사전 미팅 날.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서연은 자신이 프로젝트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발표자 자리에 앉았고 한유라는 최 이사와 함께 배석했다. 유라는 며칠 전 박서연의 지시대로 만든 허점투성이의 제안서를 그녀에게 제출한 상태였다. 물론 그녀의 진짜 제안서는 USB에 담겨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박서연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저희 라벨은 비앙코의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콘셉트로 제안합니다. 특히 저희는 MZ세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인플루언서 진아와의 협업을 통해 유라가 일부러 심어놓은 덫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플루언서 진아는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스타였지만 유행에 민감하고 구설수가 잦아 비앙코의 클래식한 이미지와는 상극이었다. 또한 제안서에 포함된 원가 계산 수치는 현재의 가죽 시세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숫자였다. 전문가가 본다면 금방 문제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허술한 함정이었다. 비앙코의 한국 지사장인 로렌조는 예리한 눈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았다. 그는 박서연의 발표가 끝나자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박 팀장님 제안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군요. 인플루언서 진아는 너무 트렌디한 인물이 아닙니까? 저희 비앙코가 추구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리고 이 예상 원가는 현재 투스카니 지역의 가죽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 의문이 듭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유라는 조용히 마른 침을 삼켰다. 최 이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바로 그 순간 박서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유라를 경멸적으로 힐끗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역시 로렌조 지사장님 날카로우시군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저희 팀원에게 시장 조사를 맡기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지 테스트해 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지사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는 듯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저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대신 저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와 협업할 생각입니다. 또한 원가 문제 역시 이미 대체 가죽 수급 루트를 확보해 두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서연은 유라가 심어놓은 함정을 수정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했다. 최 이사는 그제야 안심한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회의실의 다른 직원들은 역시 박 팀장이라며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자신의 실수에 주눅이 든 것처럼 연기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그린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서연은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지를 증명하려 애쓰는 동안 유라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에 위치한 퀀텀 리프 캐피털의 회장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라벨 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재무제표가 펼쳐져 있었다.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M&A 팀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현재까지 차명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3곳을 통해 라벨 그룹의 지분 15%를 확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목표는 51%다. 적대적 M&A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불만을 품은 소액주주들 위주로 조용히 접촉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대로 내부 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최 이사의 횡령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박소연 팀장 역시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일부 리베이트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팀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최 이사와 박소연의 모든 비리 내역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저런 오물들 사이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의 개인적인 약점은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최 이사는 상습적인 도박 문제가 있고 박서연 팀장은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 전문대를 졸업한 후 브로커를 통해 학위를 위조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커리어와 자부심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좋아. 그 증거들을 확실하게 확보해두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들이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이 딛고 있는 땅을 통째로 빼앗아 버릴 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거대한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조용히 먹잇감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라벨이라는 작은 왕국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포식자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작은 승리에 취해 있었다. 다시 라벨 그룹의 회의실. 로렌조 지사장은 박서연의 수정된 제안에 대해 본사에 보고는 해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박서연은 유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위로를 가장한 조롱이 가득했다. 한유라 씨, 너무 상심하지 마. 신입들은 다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오늘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옆에서 잘 보고 배우도록 해.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많이 배웠습니다. 박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유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희미하게 올라간 그녀의 입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고기는 미끼를 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월척을 낚아올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일주일 후 마침내 비앙코 그룹의 이탈리아 본사와의 최종 화상회의 날이 밝았다. 벨 그룹의 회의실 스크린에는 비앙코의 창업주 가문의 후계자이자 현 대표인 마르코 로시의 근엄한 얼굴이 떠 있었다. 그의 옆으로는 로렌조 지사장과 본사의 핵심 임원들이 배석해 있었다. 라벨 측에서는 최 이사와 박서연, 그리고 한유라가 참석했다. 박서연은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자신의 커리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연출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로시 대표님. 라벨 그룹의 기획팀장 박서연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릴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서연은 지난번 로렌조 지사장 앞에서 선보였던 수정된 제안을 더욱 발전시켜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라가 만들어 놓은 허술한 계획을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보완했는지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저희는 단순한 제품 출시를 넘어 비앙코의 헤리티지를 현대 예술과 접목시키는 파격적인 시도를 제안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경험을 소비자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비앙코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유창했다. 하지만 스크린 너머 마르코 로시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서연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마르코 로시는 턱을 괜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박 팀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 이사의 얼굴이 굳었고 박서연의 완벽했던 미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미술관과의 협업이라. 지난 10년간 우리가 거절했던 제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많은 기업들이 비앙코의 이름에 예술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비앙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술가 흉내를 내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장인들입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말씀은 저희는 그런 상업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마르코 로시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시간 낭비였군요. 로렌조 회의는 이만 정리하지. 최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몇 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이대로 허무하게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 내내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한유라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잠시만 시간을 더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유레게로 쏠렸다. 박서연은 네가 감히 어디에 끼어들어 라는 듯한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최 이사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마르코 로시는 흥미롭다는 듯 유라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기획팀 소속 한유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리스크 관리 및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해 왔습니다. 5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고민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말에 마르코 로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5분 정확히 5분만 주겠소.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연에게 양해를 구하는 가벼운 목례를 한 뒤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서연은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저 하찮은 부하 직원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유라의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다. 헤리티지 리이매진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저희는 오늘 발표에서 혹시 모를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좇는 제안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반응을 통해 저희의 우려가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앙코의 본질은 유행이 아니라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박서연의 발표가 의도된 테스트였다고 교묘하게 포장하는 동시에 그녀의 제안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정중하게 지적하는 것이었다. 박서연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유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플랜 B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진정한 제안입니다. 대표님께서 몇 년 전 한 인터뷰에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품질과 영원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르코 로시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신의 철학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저희는 미래의 빈티지라는 콘셉트를 제안합니다. 지금 구매해서 평생을 쓰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제품. 그 과정에서 제품에 깃드는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가 바로 라벨과 비앙코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헤리티지입니다. 저희는 제품의 고유 시리얼 넘버와 함께 QR코드를 부여하여 소유주가 자신과 제품의 역사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첫 구매자의 이야기, 물려받은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주며 남기는 이야기까지. 이 가방과 구두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를 담는 보물 상자가 될 것입니다. 유라의 설명에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나 상업적인 계산이 없었다. 오직 비앙코의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진정성만이 담겨 있었다. 스크린 너머의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마르코 로시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유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다. 그곳에는 그녀가 밤새워 디자인한 벨의 모던함과 비앙코의 클래식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제품 스케치가 있었다.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벨과 비앙코가 함께 만들어갈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박서연은 사색이 된 채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테스트용 미끼였다는 모욕감과 한유라의 완벽한 논리 앞에서 느낀 처참한 패배감이 그녀를 덮쳤다. 침묵을 깬 것은 마르코 로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박수를 쳤다. 브라바비라바 완벽하오 한유라 씨. 당신은 비앙코의 영혼을 이해하고 있어. 내가 지난 수십 년간 기다려온 파트너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오. 그는 로렌조 지사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계약 조건은 딱 하나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한유라 씨가 맡아야 하오. 그녀가 아니라면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소. 회의실의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다. 최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라와 박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동료들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서연. 그녀는 인생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 늘 자신의 발밑에 있던 벌레처럼 하찮게 여겼던 존재가 단 한순간에 자신을 뛰어넘어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한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비앙코 프로젝트 회의 이후 기획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유라는 하루아침에 팀의 천덕꾸러기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한해 박서연 팀장을 거치지 않고 CEO에게 직보하는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자리로 다가와 커피를 건네며 비앙코 프로젝트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속에서는 시기심과 분노가 들끓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손톱을 깨물며 증오를 곱씹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커리어에 흠집을 낸 감히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 한유라를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라의 업무 능력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박서연은 점심시간을 틈타 최 이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과 불안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이사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유라 저렇게 날뛰게 놔두면 언젠가 우리 둘 다 잡아먹을 겁니다. 비앙코 건도 그렇고 뭔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최 이사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자신의 라인을 타고 충성하던 박서연이 아니라 굴러온 돌 같은 한유라가 CEO의 신임을 얻는 상황이 몹시 불쾌했다. 자신의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가? 이미 프로젝트 책임자는 저 애로 결정됐고 회장님까지 직접 칭찬을 했다는데 박서연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이래서는 흠을 잡을 수 없겠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생활 말입니다. 저렇게 독하게 일만 하는 애들 뒤를 캐보면 분명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겁니다. 남자 문제라든가 집안 문제라든가 뭐라도 하나 터뜨려서 평판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최 이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발상이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알아보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뒤를 캐는 데는 전문가가 있으니. 돈이 좀 들겠지만 우리 자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두 사람은 한유라의 인생을 파헤치기 위한 추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는 사냥감의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포식자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퀀텀 리프 캐피털. 강지훈은 자신의 팀이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굳어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 이사의 비리는 단순한 리베이트 수준을 넘어라 벨그룹의 근간을 좀먹는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천한 명의로 유령 원단 업체를 세운 뒤 라벨의 형편없는 품질의 원단을 비싼 값에 납품해왔다. 지난 5년간 그가 빼돌린 회사 돈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라벨의 의류 품질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공범으로 박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품질 검수 보고서를 조작하고 일부 수익을 나눠 가졌다. 그녀가 누리던 명품과 화려한 생활의 일부는 바로 그렇게 얻어진 더러운 돈이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회사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그 암세포들 사이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주식 매집 상황은 지훈이 물었다. 현재 28%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팀장이 스크린에 새로운 인물 정보를 띄웠다. 라벨 그룹의 공동 창업주 중 한 분인 박영진 고문입니다.
현재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지만 여전히 10%의 무시 못할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CEO 및 초대 이사의 경영 방식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는 단순히 돈으로 회사를 사는 것보다 내부의 지지 세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김 비서, 당장 박영진 고문님과 만날 약속을 잡아.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내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해. 강지훈의 사냥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울 구원투수로서 판에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초대 이사가 고용한 사설 흥신소 직원이 한유라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간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직원은 초대 이사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이사님,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타겟은 회사 집 가끔 들르는 도서관이 전부입니다.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흔한 명품 쇼핑 한 번을 안 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서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도 안 돼. 더 파봐.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날 밤 흥신소 직원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밤늦게 퇴근하는 유라의 뒤를 쫓았다. 유라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 단지 앞에서 내렸다. 직원은 오늘도 허탕이군이라고 생각하며 철수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골목의 어두운 구석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스르륵 나타나 유라의 앞에 멈춰 섰다. 최고급 사양의 한눈에 봐도 수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차였다. 유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다. 걸렸구나. 직원의 눈이 번뜩였다. 저 차에 타고 있는 남자가 바로 한유라의 비밀 스폰서일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급히 카메라를 들어 차 번호판을 찍으려 했지만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너무나 빠르게 사라진 후였다. 아쉽게도 희미한 차량의 형태와 불빛만 사진에 담겼다. 그래도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였다. 같은 시각차 안. 강지훈은 유라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아까부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아서. 유라는 피곤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요즘 신경이 너무 예민해졌나 봐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들의 포위망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추적. 하나는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어두운 음모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추적은 이제 서서히 충돌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며칠 뒤 라벨 그룹의 사내 게시판에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다. 충격 고발, 비앙코 프로젝트 담당 H씨의 추악한 이중생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다. 글의 내용은 한 장의 흐릿한 사진과 함께 H씨가 밤늦게 고급 외제차를 타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사진은 어두운 밤에 찍혀 차종이나 번호판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고가의 차량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글쓴이는 H씨가 순진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연기하며 뒤로는 재력가 스폰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비앙코 프로젝트를 따낸 것도 그 스폰서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추측을 덧붙였다. H라는 익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앙코 프로젝트 담당자는 한유라 한 명뿐이었기에 그 글이 누구를 저격하는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유라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와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붙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하거나 혹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취급했다. 어쩐지 너무 완벽하다 했어. 뒤로 다 그런 게 있었던 거네. 불쌍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여왕처럼 살았구만.
비앙코 대표도 그 스폰서가 구워 삶은 거 아니야. 여자들 무서워. 박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사무실 안에서 즐겁게 관람했다. 그녀는 익명의 글쓴이 뒤에 숨어 여론을 조종했다. 친한 동료들에게는 내가 진작부터 쟤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남자 홀리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니까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최 이사 역시 임원회의에서 은근슬쩍 프로젝트 담당자의 사생활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 조치가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다. 유라는 거대한 소문의 파도 속에서 홀로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해명을 하려 해도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한다는 비난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던 몇 안 되는 동료들마저도 의심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대한 성 안에 갇힌 채 사방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을 맨몸으로 맞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비앙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회의에서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더 부채질했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다니. 며칠 후 마침내 회사에 공식적인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최 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박서연이 주요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명목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에 대한 조사였지만 실상은 한유라를 끌어내리기 위한 마녀 사냥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유라는 차갑게 굳은 표정의 임원들 앞에 홀로 섰다. 최 이사가 위험 있는 척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한유라 씨, 지금 회사 내에 한유라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합니다. 본인의 부적절한 사생활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어요. 저 사진 속 남자에 대해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연이 옆에서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다. 유라 씨, 나도 팀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 만약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찾아볼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유라는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의 사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며 회사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그 어떤 부도덕한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소문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최 이사의 미간이 좁아졌다. 허위 사실이라고? 그럼 저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저런 고급 차를 탈 수 있지? 솔직하게 말해. 그 남자가 누구지? 비앙코 건에도 압력을 행사한 게 사실인가? 압박이 점점 거세졌다. 그들은 유라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 비앙코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쫓아낼 심산이었다.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강지훈의 존재를 밝히면 모든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힘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다시 눈을 뜬 유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그녀의 친필로 쓰인 사직서였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최 이사와 박서연 역시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했다. 그들은 유라가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혹은 어떻게든 변명하며 버틸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은 몰랐다. 이게 무슨 짓인가? 최 이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유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저는 저 자신을 더 이상 이곳에서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멋대로 재단하고 모욕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에는 뼈가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유라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었다. 더 큰 싸움을 위해 잠시 전장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떠난 회의실에서 최 이사와 박소연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존재가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축배라도 들기세였다. 이제 비앙코 프로젝트는 다시 박소연의 것이 될 것이고 회사는 예전의 질서대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얼마나 짧고 허망한 것이 될지, 그리고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폭풍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것인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유라가 떠난 그날 밤 청담동의 한 고급 와인 배서는 은밀한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최 이사와 박서연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몇몇 직원들이 모여 샴페인을 터뜨렸다. 마녀 사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최 이사가 잔을 높이 들자 모두가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다. 박서연은 우아하게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마지막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땐 정말이지 삼류 드라마 여주인공인 줄 알았다니까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사직서까지 던지고. 꼴 좋아요. 그녀의 옆에 앉아 아첨하던 김대리가 맞장구를 쳤다. 이제 비앙코 프로젝트는 당연히 팀장님께서 다시 맡으시는 거죠. 처음부터 팀장님 프로젝트였잖아요. 당연하지. 박서연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 애가 어질러 놓은 것들 수습하려면 좀 귀찮아졌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로. 그들은 한유라를 짓밟은 승리감에 취해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웃고 떠들었다. 그녀가 없는 라벨 그룹은 이제 완벽한 자신들의 왕국이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참석자들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짧은 진동음과 함께 메시지 도착을 알렸다. 긴급 전 임원 및 팀장급 필참 임시 이사회 소집이라는 제목의 전체 메일이었다. 발신인은 CEO 비서실이었고 시간은 불과 1시간 뒤였다. 축제 같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임시 이사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최 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급히 CEO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다른 임원들에게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박소연 역시 영문을 몰라 불안한 눈빛으로 최 이사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완벽한 승리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든 것이다. 1시간 뒤 라벨그룹 본사 대회의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무도 이 갑작스러운 소집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곧이어 창백하게 굳은 표정의 CEO가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정적이 감도는 회의실에서 CEO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라벨그룹의 경영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CEO는 고문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변호사가 침착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금일 오전을 기점으로 국내 최대 투자 자본인 퀀텀 리프 캐피털이 당사의 지분 51%를 확보하여 최대 주주로 등극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사회는 해산되며 새로운 최대 주주가 구성하는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 새로운 이사회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퀀텀 리프 캐피털,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공룡. 그런 곳에서 왜 성장세가 둔화된 패션 회사인 라벨을, 그것도 적대적 M&A 소문 하나 없이 이렇게 완벽한 기습을 최 이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2명이었다. 한 명은 TV와 잡지에서나 보던 남자.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와 서늘한 권위. 대한민국 금융계의 제왕 퀀텀 리프 캐피털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조금의 위축도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서는 여자. 며칠 전 자신들이 비웃으며 쫓아냈던 사직서를 던지고 나갔던 바로 그 여자. 한유라였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임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최 이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박서연.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혼란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불러온 공포.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여자가 왜 저 남자의 옆에 서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저 남자가 왜 그녀와 함께 이곳에 나타난 것인가? 불가능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회의장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침내 최 이사의 뒤에 멈춰 섰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이 말했다. 최 이사님 맞으시죠? 보고서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 아주 인상 깊더군요. 최 이사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를 지나쳐 CEO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대표님, 이 썩어가는 배를 너무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쉬실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는 마침내 테이블 상석 의장의 자리에 섰다. 그는 앉지 않고 그곳에 서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왕좌에 오른 왕처럼. 내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박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리고 당신들이 벌인 유치한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강지훈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그의 비서팀과 법무팀, 그리고 낯선 얼굴의 회계감사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각 임원들의 앞에 두꺼운 보고서 한 부씩을 내려놓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서늘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지 않은 채 마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처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배제되어 있어 더욱 위압적이었다. 라벨 그룹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과거로부터 쌓여온 썩은 것들을 먼저 도려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지난 몇 주간 퀀텀 리프 캐피털의 최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진행한 특별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첫 번째 목표물인 최 이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최만식 이사, 강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최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다. 당신은 지난 5년간 천안명의의 유령회사 미래텍스타일을 통해 약 23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불량 원자재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납품받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 결과 회사의 제품 품질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 조작된 품질 검수 보고서, 그리고 당신의 처남이 검찰에 모든 것을 자백한 진술서 원본이 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에 최 이사의 계좌 내역과 조작된 서류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강지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다. 보안팀, 최만식 씨를 밖으로 끌어내. 건물 1층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최 이사의 양팔을 붙잡고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교체가 아니었다. 피해 숙청이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강지훈의 얼음 같은 시선이 다음 목표물에게로 향했다. 박서연이었다. 박서연 팀장, 박서연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신 거는 좀 더 개인적인 문제더군. 스크린이 바뀌었다. 그녀가 동료와 한유라를 험담하며 음모를 꾸미던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그녀가 비앙코 관련 중요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시켰음을 증명하는 서버 접속 기록이 나타났다. 당신은 개인적인 질투심 때문에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하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실패를 유도했어.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지. 박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은 초의 이사와 공모하여 흥신소를 고용해 동료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캐냈고 익명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한 개인의 명예를 짓밟았지. 이는 사규 위반을 넘어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돼. 스크린에는 그녀가 흥신소에 돈을 입금한 내역과 익명 게시글의 IP 추적 결과가 떠 있었다. 박서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에 앉은 율에게 애원하듯 매달렸다. 유라 씨,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말 좀 해줘. 응. 그녀가 파멸시키려 했던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비참한 모습이었다. 한유라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경멸이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박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강지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박서연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더군.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한쪽에는 라벨 그룹에 제출된 그녀의 화려한 이력서가, 다른 한쪽에는 지방 전문대학의 소박한 졸업 증명서가 나란히 떠 있었다. 학력 위조. 당신의 모든 커리어는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어. 박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로 굳어 있을 때 강지훈이 조용히 한유라의 옆으로 걸어갔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다정한 행동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냉혹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임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한유라 씨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유라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 뒤 다시 임원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식으로 소개하죠. 이 사람은 이 회사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때에도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홀로 싸워온 뛰어난 전략가 한유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췄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리고 내 아내입니다. 아내.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 사람들의 벌어진 입경악으로 커진 눈동자. 모든 퍼즐 조각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익명의 스폰서, 고급 외제차,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성공, 그리고 갑작스러운 회사의 인수까지. 이 모든 것이 한편의 거대한 복수극이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손을 굳게 잡은 채 마지막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한유라 씨는 기획팀 사원이 아닌 라벨그룹의 새로운 최고 전략 책임자 CSO로 복귀하여 저에게 직보하게 될 겁니다. 회사의 모든 미래 전략은 한유라 실장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박서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둘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던 여자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손에 쥔 왕국의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거대한 사자의 꼬리를 밟는 어리석은 행위였다는 것을. 회의실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이 있었던 그날 이후 라벨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핵이 되었다. 최 이사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다. 그의 모든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박서연의 추락은 더욱 비참했다. 학력 위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것은 물론 최 이사의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부했던 커리어와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패션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졌다. 익명의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의 진실이 밝혀지자 그녀를 비난하고 유라를 험담했던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어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용히 회사를 떠나야 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라벨그룹의 낡고 부패한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엎었다. 능력과 실력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부서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었다. 그의 냉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유라의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이 더해지자라 벨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사무실. 한유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선발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새로운 전략기획팀 앞에서 그녀는 비앙코 프로젝트의 후속 계획이자라 벨그룹의 미래 비전이 될 랄키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옷을 파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객의 이야기와 시간을 담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비앙코 프로젝트에서 선보였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라벨의 모든 프리미엄 라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모든 제품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개인의 역사가 담긴 소장품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함에 억눌려 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팀원들은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아내가 아닌 회사의 미래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저녁. 유라는 홀로 남아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이 도시의 어딘가에서 모욕감과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익숙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강지훈이 어느새 그녀의 뒤로 다가와 따뜻한 코트를 draped her shoulders.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해? 새로운 CSO님은 워커홀릭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다정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유라는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가끔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이 모든 게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이러다 눈을 뜨면 다시 예전에 내 책상에 앉아있게 될 것만 같아서. 지우는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돌려쓰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이건 당신의 현실이야, 유라야.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물이고 나는 그저 당신이라는 최고의 배우가 마음껏 춤출 수 있도록 더럽고 낡은 무대를 조금 청소해줬을 뿐이야. 무대 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처음부터 당신의 몫이었어. 그의 말에 유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회사를 인수한 것은 단순히 그녀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실력과 가치를 믿었기에 그녀가 온전히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기다려줘서.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부부의 연을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지자로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몇 달 후라 벨과 비앙코가 합작한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 컬렉션의 론칭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장은 국내외 언론과 패션계의 주요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상 위에 오른 한유라의 연설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컬렉션의 철학을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강지훈은 행사장 맨 앞줄에 화려한 의장석이 아닌 가장 뒤쪽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라벨 그룹의 회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보호자나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열렬한 팬이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단상 위에 유라와 행사장 끝에 지훈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둘만의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함께 역경을 이겨낸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승리의 미소였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약속이었다. 추악한 음모와 질투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눈부신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